네, 반갑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습니다. 그 배경 분석하고 향후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아서 아침인데 좀 무거운 주제, 긴 주제 올렸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정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계 주요 6개 나라 통화, 유로화,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 6개의 통화의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US 달러 인덱스 USDX라고 합니다. 그럼 이 6개 통화를 균등하게 나눴느냐? 그건 아니고요.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유로화가 57.6% 비중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엔화입니다. 13.6%. 세 번째가 파운드화 11.9% 이런 순서입니다. 이거는 1973년 3월에 그때를 기준으로 100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인덱스가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100 미만이면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는 이 지수를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에서 15초마다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화가 57.6%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럽 연합이니까 가장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유로화, US 달러 환율이 유로화가 약세되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유로화가 강세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고요. 이게 1973년 3월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또 그 당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 멕시코, 한국 같은 미국의 현재 주요 교역화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완전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99년 도입되고 나서는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3년 그 당시 교역 비중 그대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은 좀 불합리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뾰족한 기준이 없어서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환율, 금리, 수출입 가격 이런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외환 트레이더들은 달러 움직임을 이걸 보면서 예측하고 환율 위험을 해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가 강세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품, 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하락하겠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즉 달러가 약세면 미국 수출하는 게 유리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 이 달러 인덱스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역의 상관 관계를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들어보세요. 같은 양의 원자재를 구매할 때 1000톤을 구매한다.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럼 달러를 더 많이 줘야겠죠. 그죠?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반대로 달러가 강세다. 인덱스가 높아서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종종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또는 상승하면 글로벌 유동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달러가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달러가 흔해졌으니까. 그 얘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좀 쉽겠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 즉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그 얘기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달러 인덱스 변동의 주요 요인, 초기 역사를 보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생겨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73년이라고. 원래 브레튼-우즈는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주 도시 이름이 브레튼-우즈예요. 거기에서 연합국 대표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30년대 대공황, 30년대 1차 세계대전,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걸로 글로벌 경제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금본위도 붕괴되고 돈도 다 떨어지고, 즉 유동성도 붕괴되고, 그런데 외환 규제는 각 나라별로 확산되고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그런 세계 경제가 엉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4개국 연합국 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고정환율제를 실시합니다. 근데 1971년이 돼서 이제 이 금본위제 미국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 고정? 이거 못해. 그러니까 이제 외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미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인데, 그래서 이 달러 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발명해낸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 포기하고 나서 브레튼-우즈가 그래서 체제가 붕괴됐죠. 그러면서 73년에 이 달러 인덱스를 만들어서 99년 유로화 생기고 나서 한번 바뀌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가 높았던 시절, 즉 달러가 강세였던 기간들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상 최초로 164.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아마 720까지 올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1985년 2월일 겁니다. 164.720까지 솟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왜 그랬느냐, 이른바 볼커 쇼크라는 게 볼커 쇼크로 치솟습니다. 볼커 쇼크가 뭐냐,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두 차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산유국 빼고 전부 다 망하기 직전이 또 됐단 말입니다. 물가 상승하죠.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초고인플레이션 모든 게 다 전 세계 경제를 때렸습니다. 그럴 때 1979년 8월에 폴 볼커 양반이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말을 하죠.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뭘 하느냐, 미국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인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시중 금리들도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뭐 국제금융 엉망되고 뭐 도산하는 기업 뭐 수천 수만 개가 생기고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사라집니다. 그때가 바로 볼커 쇼크였고요. 164.720으로 최고의 강달러 강세였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990년대 후반인데요. 90년대 후반에 이때는 이제 미국 경기가 아주 호황기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경기가 호황기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좋고 성장률이 좋고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달러 투자가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도 강세였고요. 그러고 나서 14년, 15년에도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했던 말은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였겠죠. 그럴 때도 한 번 있었다. 자, 근데 그때는 뭐 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입니다. 2022년이면 코로나 시작될 때죠. 근데 이때 코로나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고 생산이 얼어붙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때려 올렸죠. 한국은행 금리보다 더 올렸으니까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때도 약 20년 만에 오릅니다. 2022년에 109까지 오릅니다.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말 25년 초, 지금이죠, 지금. 몇 달 전이죠? 24년 말 25년 초, 뭐가 떠오릅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 트럼프 터리프라는 일반 관세, 보복 관세를 매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미국이 물론 FOMC에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죠. 작년 9월부터 5.0%를 4.75, 4.5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4.5, 올해 1월도 4.5, 올해 3월도 4.5 유지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고금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5.0에서 4.5까지 내렸지만 지속적인 고금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높으니까 안전자산 달러를 사는 거죠. 누가 불안한 이머징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 기조를 유지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달러 인덱스가 높았던 시절, 달러 강세였던 기간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약세 기간은 2000년대 중반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때는 왜 달러가 쪼그라들었냐면 중국 경제가 글로벌 빅2,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뭐 미국을 따라잡는다, 제낀다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빅2 경쟁국이었던 미국 경제 위상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미국 기축통화, 달러도 약화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흥 경제국, 이머징들이 경기가 살아나면 기축통화, 달러든 엔화든 유로화든 약세를 보입니다. 2000년대 중반이 그때가 중국 경제가 최고조기를 찍었기 때문에 이때 달러 인덱스도 낮고 달러도 약세였습니다. 그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각했던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때였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강세입니다. 왜?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이때는 너무 심했어요. 그냥 뭐 미국 경제 전체가 이러다 망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때 역사상 최저점을 찍어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가 아마 2008년
3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2008년 3월에 70.698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필요 없어요. 왜?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금융 시스템 전체 신뢰도를 흔들어버린 사태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리먼 브로더스, 그다음에 무슨 사건,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그래서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위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도 뭐 안 통했어요. 제일 심각했었다. 그 다음이 이제 2009년, 11년 이때인데요. 이때 이제 2007년, 8년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죠. 무지무지하게 찍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표현 아시잖아요?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말을 잘 만들어내요, 이놈들. 그냥 뭐 우리나라로 하면 달러 무제한 발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자기 나라 체면이 있으니까 쪽팔리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애들은 핵무기를 뭐라고 그래요? 전략 자산이라고 그래요. Strategy Asset.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핵폭격기, 핵무기, 뭐 항공모함 그러면 될 텐데 나쁜 놈들이죠. QE를 양적 완화를 시행하죠.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약세를 띌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 시기가 2017년 이때는 유럽 중심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경기가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57.6%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역관계라고 그랬죠. 유럽 경제가 좋아져. 유로화가 강세야. 그럼 달러화는 당연히 약세를 띄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2년 말에서 23년 초 달러가 약세예요. 아까 한번 볼까요? 강세 시점이 22년에 강세였다고 그랬죠. 왜 강세였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연준이 금리를 5%대까지 올렸잖아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하니까 22년에 올랐단 말이에요. 강세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22년 말부터 23년 초에는 또 달러가 약세로 꼬그라집니다. 그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고 1년 더 갔잖아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려져서 낮추긴 해야 되는데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이런 걸 이제 시사했단 말입니다.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죠.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22년에 2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가 22년 말 23년 초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5년 4월 어제겠구나. 지금 내가 밤에 녹화를 하는 거니까 달러 인덱스가 난리가 났어요. 3년 만에 99.0 이게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98.25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2022년 4월 이후 최저입니다.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냐? 급락 배경을 좀 봅시다. 자, 시기 중요성을 좀 봐야 돼요.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이때 강세였었죠. 24년 말부터 25년 초 이때가 언제였죠? 트럼프 2기 당선되고 10월에 당선되고 1월에 취임했으니까요. 당선된 시기죠.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천명하고 자기 뭐 어떻게 하겠다 발표하고 난리 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3년 만에 급락했어요. 왜?
4월 2일 날 아메리카 리버레이션 데이, 미국 해방의 날, Dirty 15, 더러운 국가 15개 발표하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4월 4일부터 일반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일괄적으로 관세 부과하고, 4월 9일부터는 보복 관세, 약 60개 나라의 보복 관세, 우리나라는 25%, 일본은 24%, 베트남 46%,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잖아요. 중국은 지금 이제 서로 싸우다가 165%일까요? 서로 거기까지 갔죠? 네.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요 요인이 뭐다? 미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이다.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아니,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고, 이 정책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90일 유예한다. 중국 빼고 다 90일 유예한다. 그런데 또 5개 국가, 우리나라, 일본, 또 어디입니까? 영국, 호주, 또 하나 어디죠? 5개 국가는 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가지고 너네는 협상하면 봐줄게. 인도, 이렇게 5개 국가죠.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칙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관세 90일 유예했습니다만 그게 나라마다 그 기준이 뭔지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가 실질적으로 둔화되고 잠재적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본인 입으로 3월 달에 얘기를 했었죠. 몇몇 업종에 대해서 몇몇 업종이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FOMC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정책 불확실성 및 잠재적 정책 변화다.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행정부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연준의 정책을 변경하지도 않겠다. 네. 두고 보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세계 경제 대통령이 파월 의장인데 연준 정책이 그렇게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자르니 마니 이런 얘기를 슬 흘리고 있어요. 물론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나는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근대 사회도 아니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흔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무식한 멧돼지 윤석열이도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자르지 않았어요. 임기 보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넘버원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을 자르니 마니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좋게 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항상 시장에서 기준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4.03%대로 하락했어요. 지금 미국 표준금리가 4.50%인데 그 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또 맞물려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무식하게 하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폭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지금 비셔스 서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요인이나 심리적인 게 있는데요. 기술적 요인은 뭐냐면 그동안 202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4.5, 5점 얼마까지 역사상 거의 근래 들어서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다 했어요. 다른 통화로 투자처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자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좀 쉬었다 갈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작용했다.
주요한 건 아니지만 주요한 건 위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뭐 일부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자, 항상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미국은 언제나 누가 집권하건 간에 항상 재정 적자가 계속 증대되고 있었어요. 근데 공화당이 집권하면 더 문제가 뭐냐면 공화당은 언제나 뭘 합니까? 감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더 커져요. 이건 일종의 역사적 패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약세가 트럼프 임기까지는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급감한 배경 6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결국은 이 위에 3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의 주둥아리, 머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걔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미래 비전이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개판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떨 것인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아닙니까? 하느님도 모르는 게 2가지라고 하잖아요. 여자 마음하고 내일 주가 지수인데 인덱스도 지수 아닙니까? 달러 인덱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자, 모두 다 이런저런 추측만 할 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재적 시나리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약세는 지속될까? 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금방 아까 얘기했던 요인들, 그런 것들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진 않다. 물론 트럼프가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 뭐 중국한테 손을 들 수도 있고, 유럽연합에게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쉽진 않다. 그래서 달러 약세는 유지될 것 같다. 덩달아 우리 원달러 환율도 뭐 한 1,400원대 초반, 10원, 20원 정도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예측하면은요, 보통 인덱스가 105에서 107, 뭐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약세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정도를 유지할 거다라는 일부 예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등할 거다. 25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약세는 뭐 여기까지 오르더라도 이 이상은 안 오를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거고요. 그다음 좀 오를 거다. 올 연말되면은 전망하는 분들이 보통 108에서 한 111 정도까지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 이게 참 웃기는 일인데, 또 위기가 현실되면 달러가 약세였다가도 안전자산 선호하는 심리가 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원래 이게 경제 전망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든 장기적 약세 추세는 유지할 거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있는 4년 동안은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이건 역사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통화정책 영향을 좀 봐야 한다. 이겁니다. 자, 연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올해 금리를 2번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FOMC는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1월, 3월 2번 했습니다. 안 내렸어요. 작년 12월 4.50%, 1월, 3월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6번 남았는데 그중에 2번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누가 굳이 달러를 사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 4.5, 5.0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놓죠. 다른 데 투자해서 날리는 것.
것보다는 달러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준 통화 정책을 좀 봐야 되지만 분명히 파월 의장이 2번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약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요인을 좀 봐야 됩니다. 지정학적 요인. 지리, 정치 지리입니다. 지정학적 요인.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죠. 그 다음에 중동의 전쟁이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뒤지게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참전을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 이란 핵 협상이 2번째 이루어졌잖아요. 한 번 오만에서 한 번 했고, 지금 어디 사나요? 뭐 이집트에 사나요? 어디서 2번째 지금 중재해서 만나고 있죠. 이제 미국하고 영국군이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리 정치학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지정학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글로벌 10위 되는 경제대국이 리더십 부재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서 인덱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2년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였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 심리가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한다 했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놈 말이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장단에 춤출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라고 봅니다. 연준 통화 정책이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미국 놈들이 다 쥐고 흔듭니다. 트럼프가 지금처럼 무역 관세, 재정 지출 뭐 관련된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보호 무역 정책을 계속 더 강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QT라고 그러죠. Quantitative Tightening. 아까는 퀀터티브 이징이었죠. 타이트닝, 돈을 빨아들일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달라질 거다. 그래서 시나리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 약세는 될 것 같다라는 제 추측입니다. 왜? 이거는 연준 통화 2차례 금리를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걸로 가야죠. $1 환율에는 그러면 지금 달러 약세가 달러 인덱스 하락이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 예, 이거는 항상 우리하고는 역의 관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원하는 약세 역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달러 약세, 인덱스 하락은 원화가 강세입니다. $1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다음에 달러 강세다.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 즉 $1 환율 상승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1410원대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부 연구소에서는 이게 지금 1350원대까지도 하반기에 떨어지지 않겠나. 이제 6월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안정되면 이 수준까지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 환율 하락, 원화 강세를 보일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저도 1300원대 후반까지는 원화 강세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원화 강세가 그렇게까지 안 될 거야. 강세를 태클을 거는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국내 경기가 둔화돼서 너무 안 좋죠. 근데 이 경제 상황뿐만 아니죠. 지금 전국이 엉망이니까 6월까지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통화가 약세여서 이거는 이제 권역
통화가 약세되면 우리도 덩달아 약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교역을 우리가 뭐 교역국 1위, 중국 2위, 미국 거의 차이가 안 나죠. 19.8, 뭐 19.3 이럴 텐데 어찌됐든 가까운 곳과 교역이 활발할 거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주변 아시아 통화가 약세죠. 특히 위안화가 너무 약세니까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아시아 통화가 약세돼서 원화 강세에 좀 제한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죠. 물론 흑자라고는 해요. 근데 그 흑자가 불황형 흑자예요. 진짜 수출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수입을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입이 적어서 수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엉망진창이어서 원화 강세를 1300원대 중반까지 가는 데는 좀 제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지금 연결돼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투자 자본이 유출될 염려도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공매도 다시 재개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화 강세가 예상은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1,400원 정도, 1,300원 하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를 아픈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 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좀 보면은요.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입 비용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책정된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를 우리는 주로 수입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려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가도 좀 덜 오르겠죠. 그다음 두 번째, 소비자 구매력이 좀 올라가겠죠.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달러로 책정된 상품을 구매할 때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달러 표시 부채, 달러로 대출을 받은 곳들, 여기서는 부채 상환 비용이 줄어들겠죠. 갚을 때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왜? 한국이 이제 원화가 안정화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라고 해서 다 이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겠죠. 수출량 감소,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요. 당연히 그래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을 때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실은 일본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 IT, 자동차가 우리가 일본과 주로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원화가 엔화보다 더 강세를 보이면 이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요. 수입 비용이 감소되면 우리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 상황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수출이 좀 문제다. 일본과 경쟁력이 좀 문제다. 긍정적인 게 조금 더 그래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산업별 유불리를 보면은요. 자, 유리한 산업, 달러가 약세, 원화 강세, 수혜 종목들, 항공, 왜? 대부분의 항공기는 우리가 자가가 아닙니다. 다 리스입니다. 리스 비용, 그 다음에 항공유 전부 다 달러로 사잖아요. 비용 절감이죠. 원화 강세로. 그 다음에 또 해외여행을 한국인이 많이 가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항공 괜찮을 거다. 그 다음에 정유 에너지 전부 다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하잖아요. 수입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 다음에 관광, 인바운드 관광입니다. 이제 원화가 강세니까 한국 방문 비용이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수입품 판매하는 소매업, 수입품 가격이 인하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설 부문인데 이건 뭐 자재 수입 비용은 좀 오르더라도 해외 달러에 대한 건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에 대한 부채 상환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식품이나 음료도 좀 유리합니다. 이를테면 뭐 밀이나 콩, 설탕 이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소하니까 좀 유리하겠다. 이제 불리한 곳,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피해를 보는 곳은 뭐다? 반도체, 자동차, 아까 일본과 경쟁하는데 또 더 그렇죠. 반도체, 주요 수출 산업인데 가격 경쟁력 약화되니까 수익성 감소되겠죠.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가격 경쟁력 약화되고 일본과 경쟁해서 또 밀립니다. 철강은 근데 이제 수입 비용은 줄어들어요. 수입 비용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원자재 수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마찬가지 자동차 반도체처럼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수출 경쟁. 거기서 불리합니다. 그다음에 화학. 여기도 대부분 수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익이 감소할 거다. 그다음에 조선. 달러 계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되면 수익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계 장비.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은 뭐 일부 이거는 뭐 수출 농산물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유리 불리한 산업, 긍정적 부정적 영향까지 봤고요. 결론 시사점은 뭐냐? 자, 인덱스가 98.25까지 급락한 주 원인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큰 게 미국 행정부의 신뢰 하락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무역 관세로 미국 경기가 더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파월을 자르니 많이. 현재 파월은 분명히 2차례 낮춘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자른다면, 금리를 올린다면, 아니면 유지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는 원 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유리한 산업, 불리한 산업 각 영역에 맞게 미리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 급격한 하락은 우리 경제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 우리 소비자 전부 다 글로벌 경제 동향을 좀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오늘은 달러 인덱스 급락에 대한 전망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